수도 예.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거의 완벽하게 같죠. 뭐 인용한 판례도 같고 정말 실제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이건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체제를 마중 교란시키는 아주 국기문란 행위라고 봐야죠. 글쎄, 저는 뭐 할 말 다 했고 조속한 진상 규명을 바라고 있으니까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네,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관련 문건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내일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한 가운데 의혹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 논란과 관련해서 좀 대담을 해보니까 평론가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의혹 제기와 관련된 보도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관계가 많이 확인되지 않아서겠죠. 어떤 대목에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의심이 가능한지 두 분의 해설을 듣는다는 점 확인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의혹이 처음 보도됐던 그 문제 고발장과 실제로 야당이 당시에 작성한 고발장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그 텔레그램으로 전달됐다라는 네. 그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것을 의혹을 받고 있는 그냥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고발장하고 8월에 네. 실제 이제 최강욱 의원이 고발됐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거의 같다라는 거거든요. 같기 때문에 그 이제 음모가 그때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고 최강욱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검찰이 여당 인사, 여권, 최강욱 의원도 여권 인사니까 범여권이니까 열린민주당입니다만 네. 그 여권에 대한 어떤 이 공작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월에 그러니까 처음 이 뉴스버스 매체에서 보도를 했을 때 두 가지 버전의 고발장이 있었거든요. 네. 3일 버전이 있고 8일 버전이 8일 있었는데 버전이 있고. 그 8일 버전 그러니까 이제 최강욱 현재 열린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그 고발장과 실제 야당이 낸 고발장과 거의 같다 이런 보도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주장하는 거는 네. 결국 이제 검찰에서 이제 고발장을 써줬고 그 고발장을 가지고 실제 고발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 고발장을 그 검찰에서 넘겨왔다는 것도 부정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왔던 그 고발이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라는 점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8월 달에나 이제 최강욱 이제 의원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무관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제 최강욱 의원은 당시 본인이 직접 고발당한 그 고발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에서 이제 뉴스버스를 통해서 공개된 고발장의 내용과 네. 거의 뭐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쪽에서 그 제공한 어떤 제공했다고 이제 추정하는 그의 근거에서 참고해서 작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뭐 지금 계속 그 화면에도 나오지만 사실 고발장이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누가 작성을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범죄 사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또 이러이러한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판례라든가 이런 걸 첨부하는 거는 어디나 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피의 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고수 사실이 적시되는 거는 그 사례가 비슷하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최강욱 그 의원의 이제 틀린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써졌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그 구글에 들어가 보니까 구글 자체에 이미 틀린 주민등록번호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24일로 뜨더라고요. 실제 네. 생일은 이제 5월 5일이라고 하는데 이미 구글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고발자들이 뭐 구글링 해갖고 아마도 썼기 때문에 뭐 틀린 주민등록번호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텔레그램에서 넘어왔던 고발장을 그대로
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단언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 지금 저희 나가는 화면 왼쪽의 고발장이 실제로 오른쪽의 고발장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의심할 수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예.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똑같긴 해요. 지금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왜냐면 네. 고발장의 형식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떤 이유, 어떤 목적 그리고 네. 이제 피고발인 이런 게 다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좀 화면에서 너무 똑같잖아요. 그 틀린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도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너무 같으니까 그런 추론은 충분히 가능해요. 4월 8일 날 텔레그램으로 넘어온 거 그거가 이게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뭔가 일련의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공작을 한 것이다. 네. 검찰이 야당이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라기보다도 추론의 하나의 그 근거는 논건 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이거 역시 알 수가 없죠. 이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거의 같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4월 달에 얘기된 것이 바로 8월 달에 그대로 됐다라고 단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고발장에 등장한 이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얘기도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권을 통한 사적 보복이다, 이게 확인됐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예. 그 문서에 지금 이 4월 8일자 고발장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8월에 실제로 접수가 된 거니까 그거는 뭐 확실한 거죠. 네. 4월 달에 그 초안이 그대로 똑같은 걸 보고 이거는 검사가 쓴 거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사하는 법률 용어도 그렇고 예. 문장 구조도 그렇고 특히 이제 법률 문장이라고 하는 게 일반 문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기자분들이 쓰시는 기사하고 다르고 문학 작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특유의 형식,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최강욱 대표의 주장입니다만 일단 그대로 전해드리면 4월 달에 그 초안이라는 것이 그대로 똑같은 걸 보니 이건 검사가 쓴 것이구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서로 입장이 달라요. 법사위에서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검사가 쓰기에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그 고발장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표현을 들면서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고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게 어쨌든 그리고 그게 고발장이라는 게 어떤 검사는 뭐 아주 글을 잘 쓰는 검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뭐 글 실력이 좀 상대적으로 뭐 떨어지는 검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표현이나 글의 문체나 글의 구성 형식이나 이것만 가지고 이거는 검사가 쓴 글이다, 이거는 뭐 변호사가 쓴 글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게 굉장히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치 공세도 이거는 오히려 사족 같은 이야기고 결론적으로 이거 누가 썼냐의 문제는 결국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손준성 검사의 여러 가지 뭐 그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이니까 그 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개되고 드러나면 될 일이지 지금 뭐 이걸 가지고 뭐 이거 검사가 쓴 문체다 이거 아니다 이건 뭐 시민 단체 수준에서 쓴 거다 이걸 갖고 논쟁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것도 추론이에요. 아까 앵커께서 처음에 그 모두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근데 지금 이 고발장이 또 굉장히 그 판결문도 첨부돼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맨 처음 텔레그램을 올 때. 네. 근데 그런 것들 오히려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그야말로 주장만 서로 이제 난무하는 거고 양쪽이 공방만 있는 거고 판결문은 아무나 열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 판결문을 열람한 로그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판결문이 첨부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텔레그램에. 그거를 차라리 보고 그런 것들 증거 자료로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논리가 있게 들릴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주장도 가능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본다든지 그리고 제보자를 알면 돼. 이 김웅 의원이 이제 제보자를 밝힐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제보자가 오늘 공익신고를 접수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신원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는 자기는 안 했다라는 거고. 근데 거기 텔레그램에는 손준성 보내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받은 걸 보내면 그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텔레그램에. 네. 그렇다면 근데 그것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또 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거 확실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검의
그 손윤성 검사의 그 컴퓨터를 본다는 건데 그것도 검사들이 그런 그 고발장 쓰고 이러면 아마 다 완전히 포렌식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폭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검사에도 안 나오면 그 안 나온다고 해서 또 손 검사 안 썼다고 단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판결문 그 열람한 판결문을 좀 찾아보면 로그인 자국이 있으면 거기서 좀 하나씩 단서 잡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건 수사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검 감찰 3과에서 손 검사의 어떤 PC를 확보해서 포렌식에 네.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수사할지 어떻게 좀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잠시 뒤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이해찬 전 대표도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좀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제보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원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검찰 2개.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때 저희한테 준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 이건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체제를 교란시키는 아주 국기문란 행위라고 봐야죠. 정치적 타격이 크죠. 그거는 후보로서의 자격이 뭐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그런데 아직 정황이 없기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치적 타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이준석 대표 발언은 잠시 뒤에 분석해 보기로 하고 먼저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당시에 감사원에서 하나, 검찰에서 2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인 것 같다라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정치적인 발언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총장하고 지금 우리 검찰총장이 이제 후보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장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감사원장까지 이제 얘기했는데 근데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공작 제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에 이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여권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손준성 검사가 보내온 어떤 고발장이 근거한다 하더라도 네.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고발장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보도한 내용 그리고 채널 A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엮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이제 검언 유착으로 이제 고발된 내용들 네. 요 내용에 대한 방어적인 그 고발장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입었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방어적인 고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작을 위한 제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공작이라면 뭘 폭로하고 터뜨리는 게 공작이지 이걸 방어해달라는 고발장을 뭐 청탁해서 냈다는 게 어떻게 이게 그 공작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고 오히려 이러한 그 사건을 이용해서 과거에 이런 어떤 검찰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선거 때 이런 개입하려고 했었다는 거를 좀 강화하려는 그걸 좀 표현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는 맥락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제보 자체를 공작이라고 보긴다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검찰이 개입했느냐 그 부분을 좀 주장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뭐 손준성 검사가 네. 손 검사가 이 고발장을 쓰고 이걸 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서 그 당시 후보였죠. 미래통합당 네. 후보였는데 후보에게 전달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당에서 이제 고발하게끔 검찰이 추동했다. 라는 게 이제 지금 여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그건 검찰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정치 개입이죠. 그럼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건 당연히 이제 그건 위반되는 것이고 공무원법 위반이고 법률적으로 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게 설령 원론적 의미와 사전적 의미의 공작까지는 아닐지 모르나 폭로가 아니기 때문에 공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네. 그럼 어떤 형태든 간에 선거에 지금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주가 조작 관련하고 채널A 검언 유착건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돼 있는 거였잖아요. 선거 당시에 말이죠. 예. 그럼 검찰이
이런 일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개입을 했다. 이건 뭐 거의 국기문란이라고 단정이 될 거예요. 단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제 감사원 쪽에서 하나가 제보가 있었고 검찰에서 2개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자꾸만 이제 그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잖아요. 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정치적 주장, 정치 공방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가정법을 달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쉽게 단순히 공작이 아니다라고만 넘어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그 사실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오늘 좀 두 분과 새로 짚어볼 대목은 앞서 저희가 이제 고발장, 이른바 판박이 고발장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었고 또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이 김웅 의원의 발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의혹이 어떻게 보면 당사자 뭐 키맨 이렇게 표현도 하겠습니다만은 김웅 의원이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면서 내일 또 기자회견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웅 의원이 내일 어느 정도까지 조금 물론 이것도 역시 예상입니다만 어디까지 좀 해명을 하고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최소한. 김웅 의원의 말이 계속 이제 조금씩 좀 바뀌어왔기 때문에 네. 사실 문제를 좀 더 키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대단히 단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손준성 검사한테 지시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걸 만들었고 이거를 김웅 의원한테 줬고 김웅 의원이 당에 전달해서 이거를 뭐 고발로 연결했다 이거 네. 아닙니까? 근데 일단 김웅 의원은 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뭐 받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뭐 어떤 말이 좀 계속 바뀌어왔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지금 현재 그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선대위 관계자였다는 거. 그다음에 네. 지금 화면에 9월 6일째 두 번째 입장문에서 보면 확인할 네네.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최종 입장은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라는 그렇죠. 말씀 안다고 했고 아니시겠습니까? 선대위 예. 관계자라고 했고 특정 후보 캠프에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 전달한 사람은 한 명이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저는 내일 밝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김우 의원이 적시하는 그분이 이제 그 공익 신고자로 이제 공익 신고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이 바뀌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공익 신고자 그 보호법에 근거하면 이 신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얘기하면 이게 그 5천만 원 이하 벌금에다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아주 강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공익 신고자로 받아준 거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공익 신고라는 거는 보통 이제 기업이나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이걸 보호하는 건데 네. 이거는 굉장히 정당에서 일어난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이게 그 대선 선거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공익 신고로 이렇게 해서 신분을 부여하게 되면 이건 뭐 영구 이제 뭐 그 검찰에서 조사나 이루어질 때 밝혀지는 거지 김웅 의원이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내일 김웅 의원이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실명을 공개하면서 할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근데 공익행위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가 이제 그 검찰의 그 손검사가 작성을 해가지고 김 후보자에게 보내고 김 후보자가 자기에게 전달했다. 네. 그럼 이건 이제 이 사람은 이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이걸 이제 일종의 폭로죠 말하자면 그 뉴스버스에 알렸단 말이에요. 그 매체에. 이건 하나의 공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검찰이 이런 공익의 현저히 위반되는 것이다. 검찰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공익으로 판단해서 제보를 했고 공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검찰에 공익신고를 접수시킨 거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하지 않고 검찰에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공익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건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제보자 자신의 공익행위가 김 의원 지금 김웅 의원이잖아요. 지금 김웅 네. 의원 등 어떤 그 관계자들에게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단 지금 내일 아까 김웅 의원 회견을 얘기했잖아요. 예.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보자를 안다고 거의 특정하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선대위 관계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그걸로 미뤄볼 때 내일 제보자를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보자가 말하자면 취재원이잖아요. 언론 예. 매체에서 볼 때는. 원래 취재원은 밝히지 않는 거긴 합니다만 제보자를 밝힐 수 없게 됐죠 지금.
어떤 검찰에 공익신고를 접수시켰기 때문에 네. 공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원보호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다면 이제 김웅 의원이 내일 제보자를 밝힐 수 없다면 지금 김웅 의원의 말이 너무나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9월 1일 날 그 매체와 통화 녹취록에 나온 얘기도 다르고 네. 9월 2일 날 얘기 다르고 6일 날 얘기 다르고 검찰이 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본인이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워낙 일관성이 없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추론하기가 대단히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실은 지금. 네. 그 내일 그래서 기자회견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데 제보자가 이제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속 공방만 있기가 쉽다, 이 사건 자체가. 네. 여당 야당이 어떠한 논거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면 그게 공방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지금 현재. 네.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김웅 의원의 해명으로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 야권이 정치 조작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힘을 뺐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기자회견이 열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저는 손 검사와의 어떤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두 분 같은 경우 만약에 예상을 합니다만 내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한다면 어떤 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으신가요? 그 우선은 이제 그 손준성 검사한테 이제 전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물어볼 것 같고,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도 했다가 또 받은 것 같다, 전달은 받은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계속 바꿔왔지 일단 않습니까? 접촉 입장을?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할 텐데 그 부분을 밝힐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도 이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셨는데 예. 김웅 의원이 보면은 어쨌든 손준성 그 당시 정책관이 이게 강하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전달한 게 없다. 그러니까 네. 두 분이 또 같은 연수원 이제 동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 받았다라고 주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을 어떻게 밝힐 거냐가 내일 일단 관건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본인이 전달한 그 전달자를 이제 그 전달자를 신고자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힐지. 사실 저는 그 본인이 이거는 그 약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좀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과연 이제 그 사람을 소위 얘기해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저는 네. 그것도 다퉈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밝혀야만 본인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뭐 특정 캠프에 있다 혹은 윤석열, 유승민을 다 잡으려고 하는 시도다, 이런,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현재 선거에서의 내부의 정치 어떤 공학적인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공작 정치에 대한 뉘앙스의 발언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이고, 저는 어떤 공익신고라는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밝혀야 된다. 그래야 이게 깨끗하게 해결되지. 그걸 못 밝히면 내일도 뭐 기자회견에서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네. 교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검찰 쪽에서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고발자가 쓴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9월 1일 녹취록이에요. 네. 본인이 쓴 것 같다. 본인이 쓰면서 쓴 것 같다는 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준성이가 손 검사인데 손준성 검사, 준성이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통화할 때 9월 1일 날. 그리고 또 2일 날은 또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는데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을 했다. 네. 근데 오래된 일이라도 기억이 없다 또 6일 날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2일 날 얘기인데 이것도 문건을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걸 물어보겠죠, 내일 기자들이 기자회견 한다면. 왜냐면 말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게 어떤 심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정말 본인이 지금 그야말로 워낙 사안이 크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얘기한 것들이니까 이거는. 그 어쨌든 간에 고발장이 얼마나 본인이 관여했느냐. 내일 전 내일 제보자도 안 밝힐 것 같은데 관여 얼마나 했느냐하고 당에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뭐 이제 전달이 된 건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과연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작성을 했는지, 본인이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정말 김웅 의원이 했는지 이런 걸 밝혀야 돼요, 내일. 네. 그러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조금씩 진정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서? 조금씩. 그러나 이 의혹의 뭐 상당 부분이 풀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씩 이 김 의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 좀 왔다 갔다 맞지 않는 앞뒤가 숨이 상관하지 않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있는 거죠. 사실. 네, 내일 오전에 열릴 기자회견 김웅 의원의 입에서 어떤 발언들이 어떻게 좀 해명이 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 앞서 이준석 대표 발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뭐 필요하면 수사로 미진할 시 감찰이 미진하면 수사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짚으면 되겠습니다만은 교수님은 어떻게 사실관계 확인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 대표 아닙니까? 저는 신중한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다음의 행보 그 말에 있어서 이게 스텝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거는 그 검찰에 있어서는 지금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감찰 결과를 빨리 밝혀달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국민 앞에 좀 정확하게 이제 그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단지 이제 캠프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이제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좀 그 뭐랄까 그 구경하듯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처음부터 제가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강하게 이걸 부인하면서 이건 공작이다라고 치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거에 비해서 이 좀 상황을 더 봐야 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서운한 감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캠프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저렇게 공세적으로 받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래서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듯이 우선은 검찰은 검찰대로 빨리 감찰을 해서 뭐 손준성 검사가 당연히 지금 검찰 내 당연히 검사 아닙니까? 그럼 법무부도 감찰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뭐 판결문에 대한 뭐 로그 기록부터 시작해서 실제 손준성 검사 이걸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내부 감찰에서 밝혀야 할 것이고 당은 당대로 우리 당에 이제 접수된 상황.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에는 접수되는 게 없다는 걸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소위 얘기해서 그 당직을 가졌던 분이 이제 당을 나가셔갖고 아마도 뭐 특정 후보 캠프에 있다는 이제 네. 얘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 캠프는 그 캠프대로 해명해야 되는. 그건 아마도 내일 이제 김웅 의원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한 3가지 갈래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대검에서 감찰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또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 이제 공수처인데 사실 고발장이 접수가 됐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도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하려면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못해요. 검찰의 6대 범죄는 검찰이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에 고발이 됐지만 공수처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판결문 얘기, 그 개인정보법 위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수처가 검사를 공수처가 하는 거니까.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송 검사와 뭐 김 의원이 같이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검찰이 해야 돼요, 수사를.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정치적 공방이 더 가열되면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단 이제 윤 전 총장이 출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현재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합의가 되겠습니까? 증인을 출석하는 게 그게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이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사로밖에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감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건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찰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수사로 전환돼야 될 것 같고, 단지 수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 그러나 워낙 지금 이게 벌써 거의 일주일째 아닙니까? 9월 2일 날 나왔으니까 오늘 7일이니까 네. 너무 오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선이 거의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도 오늘도 지금 민주당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별로 다 묻혔잖아요. 이 기사에 여야 대선 주자들에 대한 것도 묻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빨리 네. 어떻게든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수사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공수처도 그렇고 그런 의문점이 여전히 남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고발 사주 의혹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각각 이제 경선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비전 발표회에 이어서 오늘은 대선 주자 공약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고발 사주 의혹 와중이기 때문에 그런지 말을 좀 아끼고 평가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먼저 주자들 목소리 듣고 토론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력, 추진력, 소통 능력이 완비되지 않고는 다음 대통령은 자칫하면 정권 교체를 해본들 허수아비 대통령이 2년 동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에 누가 있습니까?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을 사람이 본선에 가서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홍준표가 제일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선에서 잡을 사람 나다라고 하면서 엄청 강조하시던데 그 후보님 생각이 좀 궁금해가지고.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전 총장은 굉장히 말을 짧게 답변을 했고요. 먼저 홍준표 의원, 경기도의 차베스, 이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좀 비판하기 위해서 차베스를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같은 홍 의원의 이제 뭐 주장? 홍준표 의원은 일관되게 이제 베네수엘라 같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이제 기본소득 같이 이렇게 그 나라 곳간을 이렇게 펑펑 쓰듯이 비우면 결국 뭐 차베스 정권이 뭐 무상 의료한다, 무상 교육한다, 전부 다 무상 주택한다 이러면서 결국 나라 재정을 파탄냈고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이 그 마이너스대로 추락하면서 지금 뭐 거의 나라가 지금 어려운 지경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계속 사실 홍준표는 이재명 지사를 차베스라고 계속 인용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네. 뭐 별다른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오늘 뭐 그 후보들이 전부 12명의 후보가 나와서 이제 7분씩 이제 발언을 하고 한 사람당 한 사람한테만 이제 1분의 질문을 했는데 사실 전반적인 나중에 지금 끝나고 나서의 평가는 도대체 이걸 왜 했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비전 토론회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네. 비전 발표회. 근데 그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단지 그리고 한 사람이 특정한 한 사람한테 그것도 제비 뽑아갖고 질문을 이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대선 토론이 너무나 정말 그 흥행은 고사하고 도식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데 지금 이후에 지금 일정이 남아 있는 것도 뭐 그 압박 면접이라 그래서 면접관 몇 분이 이제 그 후보한테 질문하는 거. 1차 예비 경선 과정에서는 토론이 없는 것으로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되어 뭐 있죠. 예. 뭐 올데이 뭐 라이브 방송이라 해갖고 뭐 사회자들이 그 후보의 어떤 뭐 장점이나 뭐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을 질문하는 정도의 이벤트 정도가 있는 건데 전혀 긴장감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은 지금 그 각 순회 경선을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끌어오고 있는데 지금 전혀 토론도 없고 그래서 아까 오죽하면 이 차베스 이게 홍준표 대표 이 발언 하나가 이렇게 뉴스가 되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 첫 질문을 받은 건데 첫 질문을 이제 원희룡 후보한테 받은 거거든요. 근데 질문도 정치적 질문을 전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발표한 발표 내용에 근거해서만 질문하도록 한 게 선관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그대로 놔뒀다면 지금 뭐 이번 그 고발 수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뉴스가 되고 궁금증이 해결되고 뭐 그 후보 간의 정치적 공방이 되면서 이제 됐을 텐데 너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무 의미 없이 정책 공약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빨리 좀 선관위에서 이게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이런 게 거의 이제 뭐 죽은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선 주자 자체에서도 탄식과 좀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방식에 주자들 대해서. 간의 집중도가 거의 없어요. 12명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무슨 관심을 받겠어요. 지금 이 지지율이 높은 게 윤석열 후보, 홍준표, 유승민 이 세 후보가 제일 높잖아요. 지금 네. 최재형 후보는 조금 밀린 것 같고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8명 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4명 가리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빨리 압축을 해가지고 이 압축된 후보끼리 토론회를 막 치열하게 하고 공방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공방에 지금 일부러 막 당해서 억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지금 민주당은 뭐 일단 민주당은 여러 가지 공약이 약간 인지된 게 있어요.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이 대선이라는 게 선거라는 게 이 공약이 옳다 그러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슈가 돼야 돼요. 각인 효과가 그럼요. 없다, 이슈가 이런 되고 그게 말씀이시죠.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되고 이래야지 유권자들 모습이 각인되는 거고 그게 네. 역동적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내 주자들끼리 민주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면 기본소득 가지고 지금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대구에서도 오늘 또 그 얘기를 물어봤던데 이재명 지사에게.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도 가뜩이나 지금 이 어수선한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걸 빨리 덮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걸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뭔가 아젠다가 있어야 돼요. 의제가. 근데 그게 없잖아요. 도대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정치적인 걸 배제하고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기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 대표의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해찬 전 대표의 말하고 너무 상반되잖아요. 어차피 주장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론가라든지 무슨 뭐 교수나 학자가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남의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그것과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 경선을 하는 걸 보면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이게 맥락이 통해요. 아, 이렇게 맥이 빠져 있구나 지금. 네. 그러니까 관심을 못 끄는 거죠. 네, 자막에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방역 전환을 강조했고 유승민 후보도 집값을 안정화시키자고 했고 최재형 후보도 정부 축소 공약을 내놨지만 긴장감이 떨어지고 관심 못 강행 받는 효과가 거니까. 없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점을 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까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양자 대결 뭐 이재명 지사 물론 가상 대결입니다만은 이낙연 전 대표 누구와 붙어도 우위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같은 상승세.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사실 체크가 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역선택이냐 이런 이제 논쟁 속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받으면서 정말로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민주당 지지층이 붙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조사는 이제 가상 대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특정해서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특정해서 홍준표 후보하고 이렇게 붙였던 거기 때문에 이 역투표 현상이 사실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민주당 후보,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가상 대결을 물으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를 보트를 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결과가 홍준표 후보 46.4, 이재명 후보 37.7, 8.7%나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론조사 회사에서 특정 여론조사 회사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금주 말로 가면서 계속 이제 몇 차례 조사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 추세가 과연 이어지겠는지 아니면 이 특정히 이 여론조사가 좀 데이터가 좀 튀는 여론이 나온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더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8.7%나 가상 대결에서 역전시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 제 상식으로는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에 네.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저도 이 여론조사는 꽤 놀랐어요.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후보에게 이겼는데 이재명 지사에겐 더 큰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많이 앞서가잖아요. 지금 충청권 경선이 끝났는데 민주당에. 근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조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건 있더라고요. 표본 범위 다 네. 있고 하긴 한데 이건 좀 납득이 좀 안 가긴 안 가요. 그러나 뭐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 나름 뭐 그 회사에서 여론조사 회사에서 나름 뭐 기법을 동원해서 했을 테니까. 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홍준표 의원에게 느끼는 특히 보수층 유권자들이 느끼는 분위기 많이 바뀐 것만은 분명히 보이긴 해요. 주위 분위기도 그렇고 최근에 그 몇 가지 이 공약 같은 걸 낸 적이 있어요. 40폐지, 네. 40부활, 로스쿨 폐지 아닙니까? 그 젊은 사람들 로스쿨이 등록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가진 자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20대들이. 제가 오늘 수업이 첫 수업이었는데 학생들 그런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제가 비대면 수업 오늘 하고 왔는데 이게 자유경쟁이라는 게 원래 보수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20대 학생 젊은이들이 자유경쟁을 더 강조해요. 20대가 진보라고 인식이 되어 왔지만 자유경쟁은 좀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20대는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40부활 그리고 이제 수시 폐지 이제 정시로 하자니까 스펙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정과 이런 상식이라는 게 여기 약간 녹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홍준표 의원하면 대단히 강성 보수. 요즘 굉장히 발언을 좀 자제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서 그런 게 일부 반영된 것만은 맞는 것 같다. 이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것조차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민주당 대선 순회 경선도 짧게 좀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이른바 1차 슈퍼위크를 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 최대 분수령이라고 하는지 이번 슈퍼위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그 대전 충남하고 이제 세종 충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가 54%의 그 과반을 이제 넘어버렸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추격에 주춤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 27%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기대치보다 한 10% 밑으로 떨어졌 1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근데 그 유권자 자체가 7만 명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주말에 하는 이제 선거인단은 새로 모은 선거인단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당한 70만 명을 각 그 11개 시도로 쪼개서 하는 거 말고 그 일반 국민하고를 대상으로 해서 모은 선거인단이 처음 이제 전국에 있는 선거인단이 64만 명이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투표 성향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지지세가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슈퍼위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도 과반수를 압도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대세론 밴드웨건에 의해서 뭐 큰 무리 없이 이재명 후보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아무래도 충청권에서 좀 큰 표차로 충격의 2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어떤 앞으로의 전략 수정도 관심인데 일단은 네거티브 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거티브 이제 안 하겠다. 이제 정책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그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을 했는데 네거티브를 오해받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네. 네거티브 검증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공약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자세히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충청도도 너무 많이 이긴 거로 지금 이재명 캠프 측에서 그렇게 인식한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권리당원들도 그렇고 대의원들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호남에서 이제 반전을 꾀해야 되는데 이낙연 후보가 호남이야말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군요. 다시 말하면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본선 경쟁력이 누가 더 있느냐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문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이제 프레임은 거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재명 지사에게. 전 그런 의미에서는 글쎄요 오늘 뭐 이른바 슈퍼위크 주말에 봐야지 하는데 네. 본선에 결선 투표 없이 갈 가능성이 의외로 높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예. 자, 내일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또 말씀하신 대로 슈퍼위크를 맞은 민주당의 순회 경선 또 결과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